It's looking pretty white outside. 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지난번 방송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김혜림 변호사님. 그래도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법무법인 신목 김혜림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은 시청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김 변호사님께 제가 대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죠? 네, 준비해왔습니다.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좀 하락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그 잔금 납부에 대한 이제 우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포가 뭐냐면 내가 잔금을 납부를 못하면 신용불량자. 네. 이것까지 이제 그리다 보니까 나는 노후를 준비해서 노후에 좀 이렇게 임대료 받아갖고 좀 살고 싶었는데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주로 이제 고령층의 연령을 가진 분들이 그런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제가 질문을 수집한 것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잔금 납부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니까 예. 굉장히 이제 좀 난감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시행사와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좀 예. 잔금 납부를 유예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 잔금 납부가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을 맞춰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신 좀 잔금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계약 해제 같은 것들 사유가 없는데 이제 나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잔금 납부를 그냥 일방적으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계약금은 내 돈으로 내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금부터는 대부분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되어야만 내가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 시행사와의 어떤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해 버리면은 그 대출 기한도 이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하셔야 되는데 목돈을 마련해서 납부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용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처음에 분양 받으실 때부터 사실은 이 분양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을지를 좀 잘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납부 시점이 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조금 늦는다고 시행사 측에서 그냥 해제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협의를 하셔서 뭐 잔금 납부 유예를 좀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중도금을 대환대출을 해서 잔금을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그 중도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어떤 이런 구조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그 상가라든지 어떤 뭐 지식산업센터 등등의 어떤 수익형 부동산들은 잔금 대출을 90%로 이렇게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투자 상품으로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잔금을 만들어서 내기에는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또 설령 잔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자가 세니까 이자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안 맞으니까 너무 많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 계약자 본인이 시행사하고 어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도 경기가 막 좋으면은 계약 해제하고 다른 수분양자를 구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을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분양 계약 하시고 이후에 잔금, 중도금부터 납부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분양을 하는 사람 쪽에서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이미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협상 여지가 어느 정도 있지는 않을까. 잔금 기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도 다른 부동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대출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굉장히 난감하실 수밖에 예. 없죠. 예. 그래서 뭐 그 계약 조건을 좀 변경을 해보신다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제 상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타이틀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서 투자 상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계약자들이 내가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알고서 계약을 했는데 입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어떠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귀책 사유를 네.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형태를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뭐 이런 업종들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입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이제 정해진 업종이 있어요. 근데 이 업종만이 또 입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업종을 뭐 금지되는 업종인데 임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처벌 규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사실 계약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입주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제 일반적인 상가랑 지식산업센터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뭐 업종인가 뭐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코드 같은 것들로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세청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잘못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업종이 되는 줄 알고 이제 계약을 했다. 했는데 안 네. 된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네, 사유가 되는데, 왜냐면 내가 착각해서 잘못 알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만약에 속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기 행위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 당시에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약 취소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계약서 같은 부분에 이제 내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양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서에 다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법률적 효과예요. 네. 자, 취소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취소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취소를 시행사가 제대로 취소를 안 받아들이게 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법적 분쟁에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소송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1심만 한 1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기일들이 있잖아요. 기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또 내기도 애매하고 안 내기도 애매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 기한이 끝나버리면 내가 일시에 원금을 또 갚아야 되는 부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하시거든요. 그럼 내 돈을 조금 가지고 이제 투자를 10%, 하시는 분들이 20%죠.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실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소송을 하시더라도 이런 자금 계획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기한이 됐는데 내가 상환을 못한다라고 하면 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을 또 갖고 계시면 거기도 다 대출이 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내가 갚지 못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이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아주 완곡적으로 표현하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일시 원금을 갚지 예, 못하시면 그러니까 잔금을 못 냈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행기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다툼을 하더라도 나는 잔금까지는 다 내놓고 다퉈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조금 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예.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많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로서 이제 기숙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숙사라는 것은, 그 입주해 있는 입주사들, 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직원들의 어떤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제공해 준 게 이제 기숙사인데, 네. 이제 일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관행으로 내려온 거는 이거를 상당히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네. 이제 이렇게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집은 잘 만들어지고 저렴하고 오피스텔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거주 요건은 상당히 좋은데 주소 이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주소 이전을 이걸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요? 이게 기숙사가 사실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보니까 이제 주택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은 사실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좀 틈새 상품처럼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그 입주자의 뭐 임직원이 이제 기숙사에 거주를 하는 게 네. 원칙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게 된다. 근데 임차인으로 또 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려면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 계속 점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되냐, 이게 주택이 아니기 예.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허용이 안 되다가 예. 어쨌든 이제 위반 건축물 같은 것들도 다 이제 그 주택으로 사용하면은 전입신고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돼서 과세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대를 한 분한테 세금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죠. 그러면 주소 이전은 가능하지만 이제 임대인이 조금 회피할 수 있겠네요. 이제 뭐 네. 세금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장점 때문에 기숙사를 취득하시고 또 여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임차인이 여기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또 이제 세금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특이하게 이건 기숙사 용도로밖에 못 쓰고 주택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넣죠. 그러니까 특약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리스크가 해지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본 기사 중에서는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이제 분양 모텔을 이제 방을 하나하나씩 팔았는데 이제 여기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장기 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임차인들을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기간을 줬는데 이제 이게 작년 10월인가 언제 이제 이 기간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피스텔로 바뀔 수 있는 이제 여지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분양형 호텔 숙박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2025년부터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숙사도 만약에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을 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숙사와 주택, 그러니까 주거를 하는 공간은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숙사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그 입주자의 임직원들이 여기에 임시적으로 좀 거주를 한다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숙사 용도인데 이걸 주택으로 사용한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용도 전용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불법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는 것들,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시 이제 기숙사로 써라라고 이제 원상회복 명령이 보통 내려오고, 그게 그 이행이 안 되면은 주기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이제 그 벌금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과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제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사업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 규제를 막 풀어줬단 말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피스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것이 주소 이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원래 거주가 불가능한
건축법상의 어떤 용도 시설로 숙박 시설로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다 거주를 하는 어떤 이런 그 편법적 요소를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주체가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근데 피해는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이 구조가 개선이 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막 광고할 때 이거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주거로 사용하는 거 더 이상 허용하지 예. 않는다라고 해서 전입신고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은 뭐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관광지에 있어야지 숙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숙박시설로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누가 이제 숙박하러 올 것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대부분 이제 본인이 스스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임대를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임대차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거나 뭐 그렇게 됐을 텐데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이분이 나가신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주택으로 사용할 임차인이 아닌 이제 장기 투숙객을 구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연쇄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형태로 뭐 사고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엄청 그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질문 한 열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질문 3개 하니까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또 상당한 질문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님 또 바빠지실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모셔서 오늘 제가 못 드린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부동산에 놓고 봤을 때 많은 수의 부동산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판매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법적 보호장치라든지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한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갖고 이제 이런 법적 환기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님 전화번호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하면 뭐 사무실 전화번호라도 제가 알려드려도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모셔갖고 오늘 했는데 사실 많은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요수요수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메모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교정 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ooking